조던 필 감독은 전작 겟아웃에서 자신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각본상을 두고 다투던 작품이 쓰리 빌보드라는 대단한 작품이었음을 생각하면 조던 필의 등장은 센세이션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대평가라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스는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되고 있었죠. 어스를 직접 관람하고 느낀 것은 겟아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소포모어 징크스는 없었고 조던 필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감독이 그리는 세계와 그걸 드러내는 방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스타일을 추구하는 나이트 샤말란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상징과 메타포를 추구하면서도 분위기는 샤말란처럼 어둡고 침침한 데다 B급의 정서가 엿보이는 거죠. 어스는 호러 영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영화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점프 스퀘어가 나오지 않고 소리로 놀라게 만드는 장치들도 극도로 절제했습니다. 대신 기묘한 분위기와 음악, 작품의 미스터리한 상황으로 점차 관객들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초반에 음산한 장면들만 견뎌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호러의 강도는 떨어집니다. 호러 영화에서 별로 무섭지 않다는 것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요. 묘사에 있어서도 잔인한 장면들의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징과 메타포, 훌륭한 미장센이 즐비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고 몰입감도 훌륭하지만 작품의 중반부가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겟아웃만큼 소름 끼치도록 참신하지는 않은 데다 중반 이후 펼쳐지는 흐름이 다소 개연성이 부족하고 뜬금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장르적으로도 중반 이후에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괴상한 영화라는 혹평을 받을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중반 이후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애초에 메시지 전달과 상징에 집중할 거였다면 철저하게 상징적인 영화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실과 판타지의 접목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부분이 이 영화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장르적 실험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패러디와 웃음도 긍정적으로 각종 상징과 메타포들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80년대 문화에 대한 이해, 미국에 대한 약간의 사전 정보가 있다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뜻도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영화 어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어스는 그리 어려운 영화가 아닙니다.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찾으신 것은 이 영화가 지닌 모호함 그리고 생각보다 파격적인 반전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타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토끼, 가위, 시선, 미소, 음악 1111 따위가 계속 화면에 나타나니 해석을 해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시작은 예사롭지 않은 호러 영화다운 진행을 보여줍니다. 저는 초반의 진행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소녀 애들레이드를 보여줍니다. 때는 1986년이죠. 1986년에 진행했던 캠페인 광고가 나옵니다. Hands Across America라는 이 자선 행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자는 취지의 캠페인이었지만 다소 위선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응에 직면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영화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애들레이드가 부모님과 함께 찾아간 산타크루즈 해변 유원지, 그곳에서 애들레이드는 비전 퀘스트라는 놀이기구로 들어갑니다. 유령의 집과 비슷한 어트랙션이죠. 그 안에서 소름 끼치게도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 도플갱어 레드를 만나고 애들레이드는 가까스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는 자폐증에 걸려 말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볼 때는 다른 아이가 된 것처럼 변했던 것이죠. 시간은 흘렀고 이제 애들레이드는 어른이 되어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게이브의 계획으로 휴가를 하필 산타크루즈의 별장에서 보내게 된 애들레이드와 게이브, 딸 조라와 아들 제이슨, 백인 친구 조신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쩐지 불안감에 시달리는 애들레이드. 마침 집 밖에 찾아온 붉은 옷을 입은 4명의 괴한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스터리한 4인방과 처음 좋아하는 시점에서 영화의 서스펜스는 극도에 달합니다. 조금 더 기괴한 연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분위기가 시시각각 조여오며 사람들을 절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점프 스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긴장을 늘어뜨린 것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집안 침입 장르를 제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 앞에 나타난 도플갱어 레드는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 긴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리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설정을 캐릭터의 입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야기는 기묘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웃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스펜스가 일순느슨해지고 카메라는 이 상황을 조롱하듯 우스꽝스럽게 담아냅니다. 게이브가 자신의 도플갱어와 싸울 때, 조라가 자신의 도플갱어로부터 도망갈 때, 특히 그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긴장과 웃음의 변화는 제법 참신했어요. 싸우면서 점차 상대를 겁내지 않게 되고 점점 과감해지는 것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레드의 행동입니다. 레드는 애들레이드에게 수갑을 채운 순간 애들레이드를 이미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는 애들레이드를 죽이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레드가 애들레이드를 죽이지 않은 여러 이유들도 생각해보고 끼워 맞추면 말이 되는 설명들도 있지만 어느 하나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게이브의 도플갱어가 먼저 죽고 가족들은 가까스로 보트를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14분 만에 온다던 경찰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조씨의 별장으로 향하죠. 그리고 영화는 조씨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조씨 가족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다 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어요.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라서 그런가 백인을 죽이는 데는 거리낌이 없더군요. 너무 쉽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상황 발생하고 5분도 안 되어서 가족이 전멸하다니. 게다가 조씨가 죽어가며 인공지능 비서에게 경찰 불러달라니까 NWA의 경찰 엿먹어라는 곡을 트는 장면의 위트는 훌륭합니다. 자신의 도플갱어와 싸울 때는 도망만 다니던 조라가 각성해서 백인 친구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것도 재미있고 조씨 딸 중 하나는 엽돌기를 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그 친구 도플갱어도 종일 엽돌기 하는 바람에 저는 웃느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도는 거예요? 아무튼 애들레이드와 가족들은 이 집안의 모든 도플갱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가다 조라의 도플갱어를 죽이고 이후 날이 밝았을 때 해변에서 제이슨의 도플갱어를 마지막에는 제이슨을 납치한 레드를 애들레이드가 추격하며 마무리되죠. 할 이야기가 많으니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와 레드는 어린 시절 거울이 가득한 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들레이드는 어린 시절에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어린애가 무슨 PTSD에 걸리냐는 아버지의 지적은 정확했던 것이죠. 레드가 도플갱어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복선이었습니다. 레드는 어렸을 때 인간들과 함께 산 원본 애들레이드이기 때문이죠. 목소리와 말투가 이상한 것은 그간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생각해보면 복선은 아주 많았습니다. 조라의 도플갱어가 나무에 끼어서 죽어갈 때 애들레이드는 조라를 유심히 살핍니다. 특이한 각도로 휘어진 몸, 마치 애들레이드가 어렸을 때 한 발레의 동작과도 같은 모습이고 나무에 끼어 자유롭지 못한 도플갱어들, 그림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납치되었을 때 애들레이드는 거침없이 멀린의 숲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름이 바뀐 멀린의 숲에서 부엉이가 나오는 타이밍을 애들레이드는 미리 알고 있다는 듯 때려 부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무척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옆으로 새는 길과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애들레이드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이건 애들레이드가 어렸을 때 그 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오고 다시 나간 적이 있어서 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마지막 전투에서 애들레이드가 레드의 몸을 찔러 죽일 때 레드는 휘파람을 봅니다. 어렸을 때 처음 좋아할 때 했던 방식이죠. 그리고 레드를 찌른 애들레이드는 다른 도플갱어들처럼 괴성을 지릅니다. 영화에서 도플갱어, 그림자들은 원본의 움직임을 보지도 않고 파악하는 기술을 선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애들레이드가 레드의 행동을 보지 않고 알아채죠. 마지막에 애들레이드는 간신히 밖으로 나오고 제이슨을 바라보죠. 그리고 제이슨은 애들레이드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제이슨은 애들레이드의 정체를 알아낸 것입니다. 제이슨은 레드에게 납치되며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원래 제이슨은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손에 손잡고 포즈를 하는 것은 원래 애들레이드가 어렸을 때 해변 유원지에서 예레미야 11장 11절 판넬을 들고 있는 아저씨의 도플갱어였죠. 영화의 초반에는 그 아저씨가 살해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첫 번째의 살인입니다. 도플갱어, 즉 그림자에 의한 살인요. 즉 그림자들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아서 죽이고 그 이후 손에 손잡고 포즈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 발견한 게 제이슨이었어요. 그 도플갱어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봤죠. 제이슨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이슨의 그림자만 유일하게 얼굴이 불에 타서 제이슨과 다르다는 것. 제이슨은 항상 얼굴을 숨기고 가면을 쓴다는 것. 제이슨은 도플갱어와 방에 갇혀 유일하게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며 교감했고 그 결과 제이슨만이 도플갱어, 그림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제이슨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타인을 가리킬 때 손가락 셋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말.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다르다고 말하죠. 엄지는 애들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이미 제이슨은 애들레이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제이슨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애들레이드가 기억을 되찾고 제이슨을 바라보는 장면은 마이클 잭슨 스릴러를 연상케 합니다. 영화 초반에 애들레이드가 스릴러 티셔츠를 입었죠. 흑인들에게 스릴러는 흑인 뮤지션이 MTV에 나오게 된 기념비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인류애적 메시지일 것입니다. 지하에서 살아간다는 그림자들, 인류의 어떤 실험, 그것도 수세기 전에 어떻게 저런 지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물음에 답할 수는 없는 영화이지만 적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림자, 도플갱어들은 결국 소수자 혹은 난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자르는 무기로 가위를 휘두르고 있죠. 이는 무수히 많은 토끼들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토끼들이 각각 우리 안에 나열되어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무수히 많은 난민의 상징입니다. 이는 유전자 복제의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보는 것도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유전자 복제로 인한 복제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뭉뚱그려진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집을 침입하는 불청객들은 난민들이거나 소수자들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민 문제의 대상이 되는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드가 외치는 물음, 너희들은 뭐냐는 물음에 미국인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애들레이드와 가족들은 이민자들을 처단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거리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미스터리 호러에서 코미디로 그리고 다시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변합니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은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V에 나오는 야구 경기의 스코어가 11대 11이고 문득 제이슨이 가리킨 시계의 숫자가 11시 11분입니다. 길을 걸을 때 애들레이드 가족 4사람의 그림자가 1111을 암시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상징들로 가득하죠. 1111은 다시 말하자면 도플갱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같은 숫자, 가족들이 차 안에서 듣는 NWA의 노래도 1대1의 비율로 돈을 내서 마약을 사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Hands Across America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Hands Across America 캠페인은 실패한 캠페인입니다. 아주 진부한 80년대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새깁시다 같은 철진한 구호에 그림자들은 집착합니다. 참으로 잔혹한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86년도의 상황밖에 모르는 레드, 즉 원래의 애들레이드가 상상할 수 있었던 혁명은 86년에 TV에서 진행한 다소 위선적인 캠페인뿐입니다. 그렇게 그림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 캠페인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에 국한됩니다. 여기에서 600만이라는 숫자가 언급됩니다. 1200만 개의 눈과 1억 9200만 개의 치아는 모두 600만의 사람을 의미하죠.
미국의 멕시코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도 차라리 안전한 멕시코로 도망치자는 말도 나오죠. 그렇기에 붉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같은 옷을 입고 연대하며 만리장성처럼 벽을 세우는 것은 지금의 미국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이자 통렬한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캠페인의 실패, 그 의미를 따져 묻고 장벽을 세우고 있는 미국에게 던지는 물음인 겁니다. 돌아보면 재미있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침입한 적을 피해 조시의 별장에서 적들을 모조리 죽이고 집을 차지한 게이브가 이제 이 집과 차는 우리 것이냐고 묻는 장면은 그야말로 약탈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원주민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것을 차지하는 행위, 다가오는 불청객에 대한 배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후반으로 가면서 어수선해졌고 메시지가 흐릿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보다 선명하게, 보다 뚜렷하게 메시지를 드러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는 것도 좋았습니다. 흑인 가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꼭 흑인 이야기를 하라는 법은 없죠. 마찬가지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꼭 남편이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호러 영화라고 웃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어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어스는 결국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영화입니다. 지하에 갇혀서 알 수 없는 일들에 시달리는 그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빼앗아 버린 것, 그들에게 빛과 하늘을 허락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스의 제목, 어스의 점을 하나 찍으면 US, 즉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